10파 줄거리. 월미는 내왕이를 찾아 지옥의 땅 맹주로 떠나고 험한 여정 중에 한 사내를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지만 자신의 삶이 버거운 사내는 그녀 곁을 떠나버린다. 도중에 떼도둑들을 만난 월미는 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도망치다가 절망 속에서 강물 속을 걸어 들어간다. 한편 송혜련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겪은 서문경은 여섯 아내에게 공평하게 씨를 뿌리며 아들을 갈망한다. 오. 백사자의 비밀. 방금 전에 거실 문이 열리자 고양이 한 마리가 복도로 훌쩍 뛰어나오고 뒤따라 방금년이 거실 밖으로 나왔다.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고양이는 몸집이 어지간한 개만큼 컸다. 복도로 나온 고양이는 힐끗 방금년을 쳐다보았다. 마치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묻는 것 같았다. 방금년은 미소를 지으며 얼른 허리를 굽혀 두 팔로 고양이를 안아 올려 가슴에 품었다. 백사자야, 맹옥루 형님의 거처로 가자꾸나. 방금년은 그 고양이를 백사자라고 이름 지어 부르고 있었다. 냐옹. 백사자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짧게 한번 울었다. 방금년은 백사자를 안은 채 복도를 걸어가 회랑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목덜미를 휘감았다. 어서 와. 그렇잖아도 기다리고 있었어. 맹옥루가 반색을 하며 방금년을 맞았다. 형님은 뭐 꼭 내가 놀러와야 돼우. 내 방에도 좀 놀러와요. 방금년이 백사자를 거실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다음부턴 나도 놀러가지. 그런데 그 고양이는 어쩌면 이렇게도 백설같이 하얗지. 순놈이라서 그런가? 예, 형님도 한 마리 키우세요. 난 고양이는 별로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 그건 형님이 고양이의 진미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고양이의 진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맹옥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참 형님도 영 밤중이시군.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오. 글쎄 그렇다니까. 고양이의 맛은 남자의 그것과는 색다른 맛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럼 동생이 저 고양이와... 허허허허, 이제야 짐작이 가시는 모양이군요. 양쪽 가슴에 개나 고양이의 발톱 자국이 없는 과부는 맹충이 가부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라오. 어머, 어머. 맹옥루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어머만을 연발했다. 형님, 내 큰맘 먹고 저 백사자를 빌려줄 테니까 오늘 밤에 한번 데리고 자보겠수. 아이고 망측해라. 난 싫어. 허허허. 형님은 참 무던하시기도 하오. 그이가 형님한테 자러 온 지도 오래됐지요. 하도 오래돼서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서문경은 재영소에 부조녹이 된 뒤로는 여섯 부인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차례로 씨를 뿌려주던 그 일을 흐지부지 그만두고 말았다. 이병아가 아들을 낳은 데다가 높은 감투까지 써서 분망하다 보니 이제 마누라들과의 그런 구차스러운 약속을 굳이 지킬 필요도 없고 흥미마저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방금년이 한동안 맹옥루의 거처에서 노닥거리다가 백사자를 안고 자기 거처로 돌아갈 때였다. 찬 바깥 공기 때문에 잔뜩 몸을 움츠린 채 회랑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이병아의 거처 쪽이었다. 아마도 강가의 울음소리 같았다. 강가가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방금년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광가가 혼자서 자다가 잠이 깬 듯 침상의 포대기 위에 앉아 울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강가가 혼자 있구나. 모두들 어디 갔지? 방금년은 안고 있던 백사자를 얼른 내려놓고 침상으로 다가가 대신 광가를 안았다. 그런데도 광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광가가 아주 예쁜 옷을 입었네. 빨간 옷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광가는 짙은 진홍색 담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병아가 광가에게 그런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무당의 말을 듣고서였다. 붉은 옷을 입혀야 마귀가 겁이 나서 근접을 못해 액마귀가 된다는 것이었다. 방금년이 광가가 입고 있는 빨간 옷을 눈여겨 들여다보고 있을 때 백사자도 그 빨간 옷이 눈에 강렬하게 비쳐 들어오는 듯 유난히 두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고 있었다. 아하, 맹수들이 빨간색을 보면 흥분한다더니 과연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순간 방금년은 제 그림자에 자기가 놀란 듯 흠칫 몸을 떨었다. 어떤 기묘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그때 유모가 헐레벌떡 달려들어왔다. 아이고 마님,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유모는 방금년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되긴? 내가 묻고 싶은 말을 자네가 하는구먼. 아기를 혼자 두고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배가 좀 아파서 약국에 약을 얻으러 갔어요. 어서 받으라고. 예, 죄송해요. 유모가 받아앉자 광가는 비로소 울음을 그쳤다. 자기 거처로 돌아온 방금년은 서둘러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저자거리를 찾아갔다. 아직 땅거미가 지기 전이라 사람들이 꽤 많이 붐비고 있었다. 그녀는 자파점부터 먼저 들렀다. 혹시 빨간 옷 입힌 인형 있어요? 방금년이 가게 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물었다. 예, 동자 인형 말이군요. 동자 인형에 빨간 옷을 많이 입히나 보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액막이 한다고 덜어 입히죠. 아, 그래요. 기왕이면 짙은 진홍색으로 주세요. 담으로 지은 것이면 더욱 좋고요. 예, 마침 여기 그런 게 있군요. 자파점을 나선 방금년은 그 길로 포목점에 들러 청색 모보단도 몇 짝 끊었다. 그것으로 백사자에게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였다. 집으로 돌아온 방금년은 동자 인형을 경대 위에 얹어놓고 그 앞에 앉아서 모보단으로 백사자의 옷을 짓기 시작했다. 바느질 솜씨가 남다른 방금년은 문득 왕판의 찻집 안방에서 서문경의 옷을 짓던 지난날의 일이 생각났다. 불과 몇 해 전에만 해도 그처럼 가슴 두근거리고 짜릿하기만 하던 사랑이 어느덧 식을 대로 식어 이제는 고양이하고나 노닥거리는 생가부 신세가 된 걸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럴수록 방금년은 백사자의 옷 짓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 백사자는 그녀의 손놀림을 멀뚱히 바라보기도 하고 경대 위에 얹혀있는 동자 인형을 힐끗 노려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백사자의 눈이 동자 인형에 고정되더니 냐옹 하고 허연 이빨을 드러내었다. 그것은 분명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섬뜩한 적이었다. 방금년은 숨을 죽인 채 백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냐옹. 백사자는 또 한 번 크게 울었다. 그 순간 방금년은 얼른 동자 인형을 집어 백사자의 바로 코앞에 던졌다. 아니나 다를까 백사자는 방금년이 짐작했던 대로 비호같이 달려들어 동자 인형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래, 물어뜯어. 어서 갈갈이 찢어놓으라고. 방금년은 야차 같은 얼굴로 백사자를 부추기고 있었다. 동자 인형은 삽시간에 망가뜨려져 너덜너덜하게 되고 말았다. 수고했다, 백사자야. 이리 온. 방금년은 백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에 꼭 안아주었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나자 방금년은 다시 어제의 그 자파성을 찾아갔다. 주인이 방금년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다. 아저씨, 어제의 그 진홍색 진영 말이에요. 예? 뭔가 잘못된 데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인형이 좀 작아서요. 이만한 정도의 인형으로 주세요. 방금년은 광가의 몸집만한 크기를 두 팔로 그려 보였다. 예, 그런데 그만한 크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인은 의자를 내려놓으며 방금년에게 앉기를 권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주인이 동자 인형을 가지고 나왔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창고를 온통 뒤지느라 늦었어요.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방금녀는 자기가 원했던 물건을 제대로 찾아서 가져온 주인이 오히려 고맙기만 했다. 마침내 방금녀는 백사자로 하여금 관가를 물어뜯어 죽이게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일에 춘매를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이내 그만두었다.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이 일에 약삭빠른 춘매가 쉽사리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아무래도 혼자서 이 일을 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방금녀는 은밀히 백사자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형을 그냥 방바닥에 앉혀놓고 백사자에게 물어뜯도록 했다. 그것이 익숙해지자 다음에는 인형을 이불 속에 눕혀놓고 했다. 관가가 방 안에 앉아있든 침상에 누워 자든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공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병행해서 방금녀는 먹는 것도 주로 날고기를 먹이는 치밀함을 잊지 않았다. 백사자의 성질을 더욱 사납고 표독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1단계 훈련이 거의 완벽하게 끝나자 다음은 백사자를 관가에게 접근시키는 것이 문제였다. 관가가 혼자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설령 요정 같은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용케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각한 끝에 방금녀는 백사자에게 2단계 훈련을 시키기로 했다.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인형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훈련이었다. 인형을 침상 밑에 감춰두기도 하고 경대 뒤에 숨겨놓기도 했으며 선반이나 장롱 위에 얹어놓기도 했다.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백사자가 제발로 관가를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백사자의 단독 범행으로 위장하려는 것이었다. 백사자는 2단계 훈련도 능숙하게 잘 해내었다. 인형을 실내에 어디에 감추어 두어도 용케 잘 찾아내었고 맹렬하게 달려들어 갈기갈기 물어뜯었다. 모든 훈련이 거의 끝나자 방금녀는 정월 보름날을 결행일자로 잡았다. 그날은 이병아가 수춘이를 데리고 무당한테 아기의 축원을 드리러 가기 때문에 유모가 혼자서 관가를 돌보게 되어 있었다. 관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은 또 방금년의 친정어머니 생신이기도 했다. 1년에 한 번씩 잊지 않고 매년 찾아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온 터라 그날 친정집 나들이를 하면 나중에 자기에게 혐의를 둘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드디어 정월 보름날 아침이 밝았다. 방금녀는 아까부터 백사자를 아는 채 동쪽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창문의 맞은편으로 이병아의 거처가 바라보였다. 망할년, 여태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어서 무당이나 찾아가지 않고. 방금년이 혼자서 이렇게 몇 번이나 투덜거리고 나서야 이병아의 모습이 멀리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보였다. 화사한 겨울 나들이 옷으로 차려입은 그녀는 수춘이를 데리고 몹시 추운 듯 잔뜩 고개를 움츠리고 있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 행길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방금년은 이제 됐다. 자, 가자, 백사자야. 하고 거실을 나섰다. 그녀는 이병아의 거처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비치원의 문을 열고 가만히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바깥을 향해 쪼그리고 앉으며 백사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백사자야, 저기 저 집이다. 알겠지? 방금녀는 백사자의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냐옹. 백사자가 마치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조그맣게 울었다. 그래. 저 집에 들어가서 빨간 옷 입은 아이를 물어뜯어 죽이라고. 사정없이 말이야. 냐옹. 자, 그럼 어서 달려가. 방금년이 백사자의 엉덩이를 살짝 치며 앞으로 밀어내자 백사자는 손살같이 이병아의 거처를 향해 달려갔다. 그것을 확인한 방금년은 다시 자기 거처로 돌아가 서둘러 채비를 하고서 친정집으로 떠났다. 6. 자업자득.
관가를 침상에 재워놓고 혼자 그 곁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유모는 현관문이 자꾸만 덜커덩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았다. 누구세요? 누가 왔어요? 유모가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어머, 백사자 아냐? 내가 여긴 웬일로 왔지? 유모도 방금 년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애칭이 백사자이고 또 그 백사자를 방금 년이 안고 다니는 걸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었다. 유모는 혼자서 심심하던 차에 고양이가 오자 반가웠다. 어서 들어와. 추운데. 유모가 웃으며 문을 열어주자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냐옹 하고 얼른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집 안에 들어오자 백사자는 거침없이 복도를 달려 응접실로 들어갔다. 유모가 쟁걸음으로 뒤따라 들어가 보니 백사자는 마치 무엇을 찾는 듯 응접실 안을 이리저리 쏘다녔다. 백사자가 뭘 찾는 모양이지. 뭘 찾는 거야? 냐옹. 여긴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이라고. 너 같은 고양이를 접대하는 곳이 아니야. 자, 어서 나가라고. 유모가 몰아내자 백사자가 훌쩍 탁자를 뛰어넘는 서슬에 그만 탁자 위에 놓여있던 화병이 떨어지면서 쨍그랑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깬 듯 내실에서 관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갑자기 백사자의 눈에 섬찟한 푸른빛이 돌면서 비호같이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내실에서 관가의 우는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다. 그래, 간다. 울지 말어. 유모는 깨어진 화병 조각을 대충 치우고 얼른 내실로 향했다. 그때였다. 내실 쪽에서 단말마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침상에서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쿵 하고 크게 들렸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허둥지둥 내실로 달려간 유모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 안에는 너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사자가 방바닥에 굴러떨어져 있는 관가를 사정없이 핥히며 물어뜯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뭐니, 고양이가 사람 죽이네. 유모는 눈이 뒤집히며 정신없이 백사자에게 달려들었다. 두 손으로 백사자의 목과 등을 움켜쥐고 있는 힘을 다해 방바닥에 내팽개쳤다. 관가에게서 떨어져 나온 백사자는 그제야 잽싸게 방에서 복도로 도망쳐 나갔다. 백사자의 공격을 받은 관가의 모습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다. 얼굴과 목은 물론 온몸이 날카로운 이빨에 물어뜯겨 피투성이가 되고 입에서는 선지피와 함께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홍색 잠옷도 갈기갈기 찢겨져 여기저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이고. 유모가 울먹이면서 오월랑에게 뛰어가 알리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모두들 깜짝 놀란 얼굴로 이병하의 거처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연락을 받고 의원이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는 이미 관가가 숨을 거둔 뒤였다. 관가의 죽음은 서문경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술로써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공연히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면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재용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붙들려온 죄인들은 자기가 직접 문초를 하면서 분풀이라도 하듯 마구 두들겨 패기 일쑤였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걸핏하면 벌컥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재용소의 관원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아들이 죽자 사람이 달라졌다고 은근히 서문경을 걱정하고 있었다. 제7편 일장춘몽 1. 두 스님. 저 숲에서 좀 쉬었다 가세.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저기 멀리 성문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쉬어가자는 걸세. 소륜. 해가 진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역시 대륜 스님은 생각이 깊으셔.
대륜스님이 앞장을 서고 소륜이 뒤를 따라 숲속으로 걸어갔다. 두 승려가 똑같이 머리에 삿갓을 눌렀었고 손에는 굵고 긴 지팡이를 짚었다. 행길에서 제법 떨어진 숲속의 풀밭에 두 승려는 바랑을 벗고 앉았다. 삿갓 속으로 보이는 두 승려의 머리털은 자랄 대로 자랐고 수염도 더부룩했다. 먼 길을 걸어온 모양이었다. 대륜스님은 보통 사람의 2배는 됨직한 거구에다 무예도 출중해 보이는 데 비해 소륜은 그저 평범한 체구였다. 아, 드디어 왔군. 대륜은 잠옷 감개가 무량한 듯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꿈만 같아요. 소륜도 동감이라는 듯 맞장구를 쳤다. 대륜은 무송이었고 소륜은 내왕이었다. 그들은 죽음의 땅 맹주에서 서로 만났다. 비록 같은 고장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송은 내왕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무송은 순포도두였고 내왕이는 서문경내 집안의 한낱 하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왕이는 무송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고장의 순포도두인데다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으며 더욱이 억울하게 독살당한 자기 형의 원수를 갚으려고 서문경과 방금년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내왕이가 모를 리 없었다. 혹시 순포도두나리가 아니십니까? 너무도 반가운 나머지 내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유배지에서의 그들의 만남은 참으로 우연이었고 또한 행운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리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그곳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탈출에 성공한 그들은 깊은 산사에 들어가 얼마 동안 일을 해주면서 머물다가 승려로 가장하여 청하현을 향해 길을 떠났다. 법명은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무성에게는 큰 대자를 붙여 대륜이라 했고 내왕이는 작은 소자가 붙은 소륜이라 부르기로 했다. 대륜과 소륜은 멀고 먼 험로를 운수승이 되어 탁발을 하면서 원수가 살고 있는 청하현으로 들어온 것이다. 맹주의 사지를 벗어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성문 앞에 이른 것은 행인의 얼굴을 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을 때였다. 성문을 닫을 시각이 된 듯 수문군 한 사람이 문짝 하나를 밀어서 천천히 닫고 있었다. 여보시오, 잠깐만. 내왕이가 한 손을 쳐들고 흔들며 달려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무송은 뒤따르며 관세음보살 하며 가볍게 합장을 해보였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왕판의 찻집이었다. 왕파부터 먼저 해치우고 그 다음에 서문경의 집으로 가서 두 연놈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였다. 어서 오세요. 왕파가 얼굴에 주름을 잡으며 반갑게 손님을 맞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내왕이는 답답한 듯 삿갓을 벗었으나 무송은 그대로 삿갓을 쓴 채 탁자에 앉았다. 왕파나 손님들이 혹시 자기를 알아볼까봐 두려워서였다. 무슨 차를 드릴까요? 왕파가 물었다. 아무 차나 주시오. 내왕이가 말하자 무송이 점잖게 주문을 했다. 난 오룡차를 주구려. 그럼 나도 오룡차를. 내왕이가 얼른 무송을 따라 주문했다. 오룡차는 고급차였다. 일개 하인에 불과했던 내왕이가 그런 차를 마셔보았을 리가 없었다. 예, 알았어요. 왕파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무송은 삿갓 밑으로 가게 안을 가만히 휘둘러 보았다. 한쪽 구석에 낯익은 얼굴이 어떤 사람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검시간 하고였다. 저놈도 그 사이에 주름이 꽤 늘었군. 무송은 혼자 중얼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구도 그때의 한 패거리라면 한 패거리였다. 서문경에게 매수되어 독살당한 시체를 병사한 것처럼 검시해준 놈이 아닌가. 그러나 무송은 하구까지 손봐줄 건 없다고 여겼다. 그 정도는 부패한 관원들 누구에게나 의뢰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왕파가 차를 가져왔다. 무송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룡차를 삿갓을 쓴 채 입으로 가져갔다. 스님, 삿갓을 쓰고 차를 마시다니요.
왕파가 계익적다는 눈으로 무송을 쳐다보며 말했다. 무송이 얼른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꾸물거리고 있자 귀를 좀 잡수셨나? 삿갓을 벗고 차를 드시라니까요. 원 별 걱정을 다 하는구려. 남이야 삿갓을 쓰고 마시거나 말거나 염려를 거두고 높아 할 일이나 해요. 이쪽이 좀 시끄러워져 그러는지 하구가 손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파가 뒤뚱거리며 달려가자 손님이 찻값을 치렀고 하구는 먼저 가게 문을 나가며 힐끗 한번 무송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무송을 알아본 것 같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나가고 가게 안에 아무도 없게 되자 무송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남은 차를 훌쩍 마시고는 왕파를 불렀다. 할멈, 이리 좀 오시오. 왜요? 왕파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마도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이라 대수롭지 않게 보여서 그러는 것 같았다. 이제 가게 문을 닫아요. 가게 문을 닫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밤은 우리 둘이서 이 가게를 사겠다는 거요. 돈은 얼마를 줄 건데요? 돈이야 달라는 대로 주지 뭐, 까짓것. 그 말 정말이죠. 왕파의 얼굴이 금세 활짝 펴졌다.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아 걸고 무송에게로 다가와 매상을 올리기 위한 다음 주문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무송의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할멈, 우선 저녁부터 좀 지어줘. 지금 몹시 시장하니까. 반찬도 좀 괜찮은 것으로 푸짐하게 내오고 술과 고기 안주도 좀 장만해 주구려. 돈 걱정 일랑 말고. 아니, 스님도 술과 고기를 드시오. 왕파는 장난기를 섞어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원래 도통한 고승은 그런 것 안 가리는 법이요. 무성이 제법 농을 하자 왕파는 호호호 하고 웃으며 나중에는 색시까지 부르시겠구랴 하고 왕파도 농을 했다. 그리고 참 할멈, 먹고 마시는 건 내실에서 했으면 좋겠소. 여기 가게에서 그랬다간 혹시 누가 문틈으로 보고 흉볼까봐 그러. 방을 안 치워서 지저분한데요. 상관없어. 우리는 남의 처마 밑이나 무덤 위에서도 잠을 자는 중놈들이니까. 그럼 그러시구랴. 내왕이와 함께 내실로 들어간 무송은 그제야 삿갓을 벗고 의자에 앉았다. 얼마 안 있어 음식이 나오고 술과 안주도 나왔다. 두 사람은 몹시 시장하던 터라 일변 마시고 일변 먹으며 우선 배부터 채웠다. 그 사이에 왕파가 몇 번 들락거렸으나 무송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송은 승려 행색을 하고 있는 데다 머리와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어지간히 배를 채우고 나자 무송이 왕파를 불렀다. 할멈, 거기 좀 앉아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내게 뭘 물어보시겠다고. 왕파가 엉거주춤 의자에 앉았다. 할멈, 혹시 서문경이라는 사람 아오? 이거 올해 그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스님은 어디 먼 데서 온 모양이죠. 그렇소. 그 사람 요즘 뭘 하오? 제 영소의 부전옥이죠. 위세가 아주 당당하답니다. 아니, 그런 천하의 호색하니 부전옥이라니. 스님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시나 보구려. 그건 그렇고 방금년은 아직도 서문경에 첩노릇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스님이 방금년을 어떻게... 내가 방금년을 모를 리가 있나. 우리 형님을 독살한 년인데. 무송의 말투가 벼랑간 달라졌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파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못된 할망구야. 나를 똑똑히 보아라.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아니, 스님은...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내왕이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빈정거리듯 말했다. 무대 아저씨의 동생 무대어른, 청하연의 전 순포도두나리를 여태 몰라보다니. 아이고 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왕파는 그만 무너지듯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다. 이 할망구는 그저 서문경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안 그랬다간 그놈한테 맞아 죽거든요. 정말입니다요, 나리. 용서를 해주고도 싶지만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우리 형님의 원한을 풀어드리지 못하면 내가 구천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형님을 뵙겠는가. 왕파는 비벼대던 두 손을 방바닥에 짚고 사문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다. 아이고, 무성어른. 비상은 서문경이 가져왔고 형님을 독살한 건 방금년이 그년이에요. 난 형님의 시체를 수습한 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문경이와 방금년은 죽어 마땅하지만 난 억울합니다요. 정말입니다, 무성어른. 닥쳐, 이 늙은 할망구. 너희들 새 연놈이 공모를 해서 우리 형님을 죽여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발뺌이야. 내가 지난번에 여길 찾아왔을 때 원수를 갚지 못하고 실패하는 바람에 그동안 할망구의 목숨이 연장된 걸 고맙게나 생각하라고. 무송이 말을 마치고 내왕이에게 눈짓을 하자 바랑 속에서 밧줄을 꺼내 들고 있던 내왕이가 왕파의 등 뒤로 다가갔다. 이를 본 왕파가 미처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내왕이는 밧줄의 올가미를 왕파의 목에 걸었고 무송이 다른 쪽 가닥을 힘껏 잡아당겼다. 너무 간단했다. 늙어서 그런지 숨이 끊어지는 것도 잠깐이었다. 그저 몸이 몇 번 꿈틀거리며 바르르 떨었을 뿐이었다. 저기에 걸면 되겠구먼. 무송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 천장을 가로지른 연목이 있었다. 내왕이는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가져다가 방 가운데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밧줄의 가닥을 훌쩍 던져 연목에 걸었다. 그리고는 그 가닥을 두 손으로 잡고 당겼다. 그러자 왕파의 시체는 연목 바로 아래까지 끌려왔으나 그 이상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그래, 밥 먹고 그 늙은 할망구 하나를 못 이겨. 허허허. 무송이 빙그레 웃으며 다가가 한 손으로 가닥을 잡고 당기자 왕파의 시체가 허공으로 떠오르며 연목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내왕이가 다시 의자를 옮겨 그 밑에다 넘어뜨려 놓으니 영락없이 왕파가 자살한 것처럼 보였다. 내실을 나와 가게로 오자 무송은 탁자를 붙여서 침상처럼 만들었다. 내왕이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한숨 자야지. 아니, 자다뇨. 서문경이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밤이 깊은 다음에 가야지. 지금 갔다간 서문경은 보기도 전에 그 집 하인 놈들 처치하느라 날밤을 샐 거야. 하하하. 무송은 원수 하나를 갚아선지 유쾌하게 웃으며 탁자 위에 벌렁 들어 누웠다. 그러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참 덩치만큼이나 간도 큰 양반이구나. 자기가 죽인 시체를 한 집에 놔두고 저렇게 태평스레 잠이 들다니. 내왕이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2. 음녀의 최후. 그들이 왕파의 찻집을 나선 것은 삼경이 거의 가까웠을 때였다. 곧 통행금지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릴 시각이어서 거리는 호젓하기만 했다. 서문경의 저택이 저만큼 어둠 속에 보이자 내왕이는 한편으로는 감개가 무량하면서도 분노가 새삼스럽게 들끓어 올랐다. 서문경이 놈, 어디 두고 보자. 무송 역시 새삼 지난날의 일이 떠올라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들이 서문경의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내왕이가 대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요, 문. 누구요? 안에서 문지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복사에서 왔소이다. 내왕이는 오월랑이 불공을 들이러 단골로 다니는 절 이름을 댔다. 영복사라고요? 이 밤중에 무슨 일로? 큰마님께서 오늘 밤 이 시각에 꼭 오라는 부탁이 있었소. 아, 그래요. 곧 빗장 뽑는 소리가 나면서 삐그그하고 육중한 대문이 열렸다. 문지기도 오월랑 마님이 영복사에 자주 가는 것을 아는지라 더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내왕이가 앞장을 서고 무송이 뒤따라 얼른 안으로 들어섰다. 문지기가 두 승려를 힐끗 한번 쳐다보며 도로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려 할 때였다. 빗장을 그대로 두라고. 무송이 명령하듯 말했다. 아니, 왜요?
그대로 두라면 두는 거지 무슨 말대꾸야. 무송이 달려들어 왼팔로 문지기의 목을 휘감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와 거의 동시에 내왕이가 미리 준비한 배로 한 가닥은 문지기의 두 손을 뒤로 한데 꺾고 모아서 손목을 묶고 또 한 가닥으로는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무송은 대문간에 붙어있는 문지기의 방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다. 뒤따라온 내왕이가 삿갓을 벗으며 나야 나, 내왕이라고,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고 문지기에게 말했다. 문지기는 입이 틀어막혀 말은 못하지만 내왕이를 알아보는 모양이었다. 이분이 누군 줄 알아? 무송 어른이야. 전에 순포도두였던 무송날이 말이야. 맹주 땅에서 만나 둘이서 원수를 갚으러 돌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일을 마칠 때까지 자네는 여기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알겠지? 내왕이는 바랑에서 밧줄을 꺼내 문지기를 침상에 꽁꽁 동요 묶은 다음 서문경의 거처를 향해 쟁걸음을 쳤다. 무송이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갔다. 서문경의 거처에 이르자 두 사람은 잠깐 멈추어 섰다. 불이 꺼져 있고 사방은 조용하기만 했다. 무송이 품속에서 칼을 빼들고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고리를 걸지 않았는지 문은 스르르 열렸다. 성큼 안으로 들어선 무송은 재빨리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침상으로 다가가 이불을 훌떡 걷었으나 서문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뿔싸, 또 실패로구나. 무송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 거실 안쪽에 붙어있는 방문이 열리며 누구세요? 하는 여자아이의 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냐? 아량이에요. 서문경의 몸종인 모양이구나. 예, 그런데 스님은 누구세요? 그제야 아량이는 무송의 우람한 몸짓에 흠칫 놀라며 물었다. 어서 불부터 켜라. 방 안에 불이 켜지자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던 내왕이가 들어왔다. 아량아, 잘 있었느냐? 스님은 또 누구신지. 나 몰라. 내왕이야. 어머, 내왕이 아저씨. 그런데 언제 스님이 되셨어요? 아량이는 그제야 내왕이를 알아보았다. 스님이 된 게 아니고 변장을 한 거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원수를 갚으려고. 서문경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집에 안 계세요. 저녁을 잡숫고 나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그러자 무송이 맥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어딜 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기생집에 갔을 거예요. 하루 걸러 한 번 정도는 바깥에 나가서 주무시거든요. 무송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뒤이어 내왕이도 이런 죽일 놈이 하필이면 오늘 밤에 계집질을 하러 갔구나 하고 씹어뱉듯이 말했다. 한동안 맥이 다 풀린 듯 멍하니 서 있던 무송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년이는 집에 있느냐? 예, 자고 있을 거예요. 아량이는 평소 얌전하고 친절했던 내왕이가 있어서 그런지 별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했다. 그럼 그년한테로 가자고. 저 아이는 묶어두고. 무송이 내왕이에게 말했다. 내왕이는 아량이를 데리고 그녀의 방으로 갔다. 아량아, 아무 잘못도 없는 너를 묶어놓는 게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일을 끝내고 이 집을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알겠지? 내왕이는 아량이의 두 손을 뒤로 묶은 후 문득 생각난 듯이 물었다. 참, 아량아, 송혜련이는 지금 서문경에 첩이되어 살고 있겠지?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요. 아니, 무슨 병으로? 자살을 했어요. 누가 죽였을 거라는 소문도 있지만. 뭐? 자살을 해? 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유서 같은 것도 없고 해서. 그년이 자살을 한 걸 보니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지. 그건 그렇고 월미는 잘 있겠지. 월미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 그래? 그럼 손사람 아님은? 그마님은 잘 계세요.
그때 무송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빨리 서두르지 않고 뭘 하는 게야. 내왕이는 아량이의 입을 적당히 동이고 침상의 한쪽 다리에 묶은 다음 후다닥 방에서 나왔다. 이 집의 내부를 잘 모르는 무송은 어둠 속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내왕이의 뒤만 따라갔다. 이윽고 방금년의 거처에 당도하자 앞장서간 내왕이가 살그머니 방문을 당겨보았다. 문이 안으로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내왕이는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며 마님, 마님, 벌써 주무세요 하고 불렀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니 몇 번 더 두드리자 바깥에 누가 왔어?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는 방금년이었다. 예, 저예요, 저. 내왕이는 방금년이 소문난 음녀라는 걸 잘 알고 있는 터라 마치 한밤중에 그녀에게 은근히 접근하려는 사내처럼 목소리에 수컷 냄새를 듬뿍 섞어서 대답했다. 이 밤중에 누구지? 방금년이 불을 켠 듯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다. 제 목소리 모르시겠어요? 글쎄, 누굴까? 문을 열어보시면 아실 게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지? 방금년이 반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딸그락하고 문고리를 벗겼다. 순간 내왕이가 벌컥 문을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무송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마님, 그동안 안녕하셨소. 내왕이의 어조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바뀌었다. 아니, 스님들이네. 방금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디서 온 스님들이신가요? 이 밤중에. 맹주 땅에서 왔소이다. 자, 누군지 자세히 보라고. 그러면서 내왕이가 삿갓을 훌떡 벗었다. 아니, 내왕이가. 방금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여기 이분은 누군지 알겠어. 무송 스님이라고. 이번에는 무송이 삿갓을 벗었다. 어머나. 너무도 놀란 나머지 방금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었다. 내 인연. 아직 살아있었구나. 무송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소리쳤다. 남편을 독살한 천하의 고약한 년. 하늘이 그대로 언제까지나 가만히 둘 줄 알았더냐. 무송의 그 말에 방금년은 재빨리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소연하듯 말했다. 독살을 하다니 누가 누굴 독살했다는 거예요. 그이는 가슴앓이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눈앞에 죽음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나불거리고 있군. 그날 밤 일을 영아가 직접 보았고 또 조금 전에 왕파도 실토를 했단 말이야. 그때 그 어린 영아가 설령 봤던들 뭘 알겠으며 왕파 그 할망구는 저만 살려고 나를 모함한 것이라고요. 뭐가 어째? 순간 무송의 주먹이 방금년의 볼따구니를 후려갈겼다. 비명을 지르고 나가 떨어진 방금년의 턱이 한쪽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송의 소뚜껑만한 주먹에 맞은 연약한 여자의 턱이 온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공연히 덤으로 얻어맞은 거야. 가만히 있기나 했으면 안 맞아도 되는 것을. 무송이 혼자 중얼거리며 내왕이에게 신호를 보내자 내왕이는 재빨리 쓰러져 있는 방금년을 타고 앉아 그녀의 두 팔을 한데 모아 준비해온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방금년의 목을 꽉 눌러 입이 벌어지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그녀의 턱을 움켜잡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고정시켰다. 그러자 무송은 메고 있는 바랑 속에서 주둥이가 긴 병 한 개를 꺼내 마개를 뽑은 다음 잠옷 엄숙하게 말했다. 이건 내년이 우리 형님에게 먹인 것과 똑같은 비상이야. 얌전하게 마시고 잘 가거라. 무송은 방금년에 벌려진 입에다 병 주둥이를 갖다 꽂았다. 입 안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비상물을 넘기지 않으려고 방금년은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비상들은 사정없이 목구멍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얼마 안 있어 방금년은 온몸을 꿈틀거리며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거실에서 들리는 남자의 호통소리와 방금년 마님의 비명소리에 춘매는 잠을 깼다. 그녀는 이불 속에 그대로 누운 채 이 한밤중에 무슨 일인가 하고 귀를 곤두세웠다. 처음에는 주인 어른이 마님을 꾸짖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주고받는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한 사람은 맹주 땅으로 귀양을 간 내왕이임에 틀림없고 다른 한 사람은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던 무송인 것 같았다. 두렵기는 했지만 춘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방에서 살금살금 나와 열려져 있는 문틈으로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에그머니. 춘매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몸서리를 쳤다. 방금 년 마님이 허옇게 두 눈을 까디집은 채 입으로 시뻘건 픽거품을 울컥울컥 쏟아내고 있었다. 질겁을 한 춘매는 정신없이 복도를 내달려 밖으로 뛰어나가 살인이요! 살인이요! 마님이 죽었어요! 마님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니 전현이. 내왕이가 춘매를 뒤쫓으려고 하자 무송이 제지했다. 자, 방금 년이를 해치웠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고. 그럼 서문경이는 어떻게 하죠? 여기 없는 걸 어떻게 하나? 그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아, 원통하군요. 어쩔 수 없지. 후일을 기하는 수밖에. 무송어른은 왕파와 방금년이를 처치했으니 그래도 절반은 원수를 갚은 셈이지만 난 이게 뭐란 말이오. 완전히 공치고 말았잖아요. 내왕이는 공연히 무송에게 화풀이를 했다. 뒷날 기회를 봐서 또 오자고. 나도 왕파와 방금년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원흉은 서문경이잖아. 아, 정말 원통하구나. 내왕이는 반쯤 울먹이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바깥에서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인 것 같았다. 자, 서두르자고. 개 짖는 소리에 무송은 바짝 긴장했다. 지난번 여기를 쳐들어왔을 때 담을 뛰어넘다가 개들에게 물려 굴러떨어졌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쳤다. 먼저 밖으로 뛰어나온 무송이 내왕에게 물었다. 마구간이 어디지? 저쪽이에요. 날 따라오세요. 개 짖는 소리가 더욱 요란해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가까이 들려왔다. 내왕이가 마구간에서 말 두 피를 끌어내오자 무송은 지체하지 않고 훌쩍 마리에 올라탔다. 내왕이도 따라 말을 타고서 두 사람은 서문경의 집을 떠났다. 들어올 때 대문을 닫아만 놓았을 뿐 빗장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탄 채 대문을 열어젖히고 그냥 뛰어나갈 수가 있었다. 거리로 나서자 무송이 앞장을 서고 내왕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두 필의 말은 말발굽 소리도 요란하게 전속력으로 성문을 향해 달렸다. 삼경이 훨씬 지난 깊은 밤중이라 아무런 거침도 없이 말을 달려 성문에 도착해보니 막사에 불만 가물거리고 있을 뿐 수문군의 모습은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참 한심한 놈들이군. 아무리 쫓기고 있는 몸이라 하지만 한 사람씩 교대로 밤을 새워 성문을 지키기로 되어 있는 수칙을 잘 아는 무송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나왔다.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는 천만다행이었지만 내왕이가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엄청나게 큰 빗장을 뽑고 성문 한 짝을 밀어붙였다. 원래 육중한 문짝이라 삐그그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잠을 깬 듯 수문군 하나가 막사에서 뛰어나오며 누구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서문경 부전옥 나리의 객승으로 밀명을 띠고 급히 동경으로 가는 길이요. 무송이 중량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문군은 부전옥 나리의 명령이라 했소.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니까 밀명이라 하지 않소. 무송이 오히려 꾸짖듯 수문군에게 핀잔을 주고는 내왕이를 향해 말했다. 소륜스님, 어서 말해 오르시오. 한시가 급하오이다. 수문군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무송과 내왕이를 태운 두 필의 말은
성문 밖을 나와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온 서문경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펄펄 뛰었다. 무송과 내왕이가 맹주땅을 출발하여 자기 집에 침입해서 방금년을 죽이고 유유히 사라지다니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서문경은 한편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만약 간밤에 자기가 기생집에서 자지 않고 집에 있었더라면 무송이 그놈에게 목숨을 빼앗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지기도 했다. 서문경은 서둘러 등청을 하여 부하 간원들에게 무송과 내왕이를 잡아들이도록 엄히 영을 내리는 한편 현청의 지사 앞으로도 이 일을 알리게 했다. 아침부터 재용소는 물론 현청도 긴장했다. 유배지에서 도망쳐 나온 제수가 다른 사람도 아닌 부존옥의 부인을 죽이고 달아났다니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놈들을 붙들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 또 잠입해 들어와서 그들을 노리는 서문경을 살해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 놈을 잡기 위해 긴급히 관병을 출동시키고 현상금과 함께 방문을 크게 붙여 수배를 했다. 그러나 허사였다. 무송과 내왕이는 밤새도록 말을 달려 날이 밝아올 무렵에는 이미 청하연을 훨씬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의논 끝에 서문경에 대한 후일의 복수를 굳게 기약하면서 그 길로 양산박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당시 양산박에는 송강이라는 천하의 대엽도가 하늘을 대신하여 올바른 일을 행한다는 제천 행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들이 나중에 조종에 귀순하여 오랑캐를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은 훨씬 뒷날의 이야기이다. 이제 홍루몽이 남았습니다. 어학을 전공하는 제 친구는 홍루몽을 이야기할 때 입에 침을 튀기며 예찬합니다. 중국 6대 기서에 포함된 봉신연이 또한 아직 낭독하지 않은 작품인데 제가 책을 준비했습니다만 저작권이 염려돼서 다른 출판사 책을 좀 더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병매는 한 회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병매에 몰입하셨고 다음 회차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금병매의 완독은 허전함과 아쉬움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 들려주는 창가에는 수많은 동서양 고전 작품 완역본들이 청독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고 저 또한 앞으로 계속 아름다운 유산인 고전들을 전편 낭독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 4대 기서 금병매 대신 홍루몽을 추천하는 이유. 중국에는 여러 고전 문학 중 중국의 4대 기서라는 타이틀을 가진 4작품이 있는데 바로 삼국지연의, 수어전, 서유기, 금병매이다. 하지만 오늘 거론할 작품은 금병매 대신 4대 기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전이 지금까지도 계속될 만큼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홍루몽이다. 홍루몽은 청나라 건융제 시기에 조설근이 저술한 장편소설이다. 홍루몽은 청나라 때부터 홍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영역이 생길 정도로 등장인물과 당대 상류계층의 생활문화 등 수준 높은 묘사가 담겨진 작품이다. 홍루몽의 홍루는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수백 명에 달하고 등장인물 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 홍루몽은 난징의 금능을 기원으로 둔 부유한 가시 일족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며 이 집안의 기공자 가보옥이 남자 주인공, 그와 한때 함께 지냈던 임대옥이 여자 주인공이다. 남자 주인공 가보옥은 병약한 임대옥을 무척 사랑하지만 인연이 안 되어 또 다른 인물 설보채와 혼인을 하게 된다.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가보옥의 사랑과 성찰 및 참회, 한 상류계층의 일가를 축으로 한 부귀영화의 향유와 몰락을 다룬다. 홍루몽은 적어도 5번을 읽어야 한다고 역설한 마오쩌둥은
홍루몽을 읽지 않으면 중국의 봉건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홍루몽 예찬론자였다고 한다. 이 작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은 섹스피어에 대한 영국인들의 그것과 견줄만 하다. 중국인들의 전통적 의식구조 또는 사상의 배경을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국 고전 작품에 대한 관심은 직관적인 중국 문화 이해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중 홍루몽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과 관심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에 더욱 추천하고 싶다.